도대체 한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다고 한국에 가라는 거예요? 프랑스 방송국의 한 여성 PD가 황당한 표정으로 상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상사의 말이 어이없었지만 한국행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는 막상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충격과 함께 새로운 경험들에 휩싸이게 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그녀의 한국에서의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잠깐. 여기는 세계 속의 모든 감동이 있는 감동민국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메일로 보내주시는 사연 등을 인용하여 각색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스 테일러예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고 현재 방송국에서 신입 PD로 일하고 있죠. 이렇게 한국의 독자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네요. 저는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정말 놀랍고도 인상 깊은 경험들을 했거든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이렇게 메일을 보내봅니다. 몇 달 전에 저는 방송국에 입사한 지 겨우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 PD였어요.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이지만요. 그러던 중 저는 갑자기 한국의 혁신적인 성장, 프랑스의 미래를 바꿀 열쇠라는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팀에 배치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혼란스럽고 어리둥절했어요. 왜 나지? 왜 하필 한국이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어요. 삼성이나 LG전자 제품을 몇 가지 사용하고 가끔 한국 음식점에서 김치나 불고기를 먹는 정도였죠. 그런데 갑자기 한국의 혁신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야 한다니 저한테는 너무 버거웠죠. 게다가 저는 프랑스가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선진국 중 하나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뭘 더 배울 수 있을까? 그것도 작은 나라 한국에서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제 태도가 마음에 걸렸는지 상사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알렉스, 너는 세계를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해? 저는 당당하게 답했죠.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으니까요. 상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책으로 배운 이론은 충분히 이미 잘 알고 있겠지. 하지만 실제 세상은 달라.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놀라운 성장을 이뤘어. 이번 프로젝트 주제가 한국인 이유도 그 때문이야. 가서 그들의 혁신과 열정을 직접 보고 오면 내 관점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닫게 될 거야. 상사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했지만 저는 그 프로젝트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13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려 애썼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죠.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한국에 대한 여러 기사를 읽어보았어요. 삼성과 현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의 성공 스토리, K-팝의 글로벌 인기, 그리고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 대한 내용들이었죠. 그러나 작은 아시아 국가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공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비행기에서 내린 후 저는 곧바로 충격을 받았어요. 인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풍경은 제 기대를 완전히 뒤엎었기 때문이죠. 공항의 청결함과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이 제가 상상한 것과 전혀 달랐거든요. 입국 절차도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공항 내부의 첨단 기술과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는 프랑스의 샤를 드골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죠. 같이 온 동료들도 이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맞냐면서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니 두 번째로 충격을 받았죠.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활기 넘치는 인파와 화려한 네온사인이 가득한 거 있죠. 위험해서 다닐 수 없는 파리의 조용한 밤거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서울은 마치 잠들지 않는 도시인 것처럼 거리 곳곳에 있는 편의점들과 밤 늦게까지 운행하는 지하철과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무엇보다도 밤거리를 두려움 없이 활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난생 처음으로 보는 아주 낯선 광경이었어요. 동료들과 놀라고 흥분되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호텔에 도착했죠.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서서 창밖을 내다보니 마음이 아주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와 오늘 눈앞에 펼쳐진 한국의 모습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강했고 그 강한 편견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설레게도 하고 두렵게도 했어요. 어쩌면 이번 여정에서 책에서 배운 이론이 아닌 실제로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된다는 사실이 아주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바라볼 준비가 되었거든요. 이 여정이 저에게 그리고 프랑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말 궁금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사실 출발하기 전에 한국의 핵심 기술에 대한 인터뷰나 방문 스케줄을 짤 때까지만 해도 별 기대감 없이 의무적으로 일정을 짜왔는데 이 모든 일정들이 갑자기 흥미진진해지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현장 방문, IT 기업 인터뷰, 그리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조사까지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잠을 청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새벽부터 서둘러 준비해 현대자동차 연구소로 향했어요. 그냥 자동차 제조 공장이겠지 하고 들어섰지만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고 마치 미래 세계에 발을 들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수소 전기차였죠. 차가 물로 달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연구원에게 물어보니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맞아요. 수소와 산소의 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해 움직입니다. 배출물은 물뿐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프랑스에서도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보니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다음으로 경험한 것은 자율주행 기술이었어요. 차량에 탑승해 운전석에 앉아 스스로 주행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긴장감이 들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내 차가 매끄럽게 움직이는 것을 보니 신기했죠. 정말 안전할까? 라는 의문이 점점 흥분으로 바뀌었어요. 핸들에서 손을 떼도 알아서 가다니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연구소를 돌아다니며 그 밖에도 다양한 혁신 기술들을 접했어요. 수소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더군요. 여러 연구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었고 이는 마치 공상 과학 소설의 한 장면처럼 보였어요.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한국의 기술력이었죠. 오후에는 서울의 혁신적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어요. 다양한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태양광 패널과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었죠. 이 시스템 덕분에 전력 소모가 줄어들었고 에너지 효율이 40% 이상 향상되어 전기 요금도 낮아졌습니다. 덕분에 시민들의 생활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죠. 라고 현장 담당자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방문한 서울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현장에서는 오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교통관제 시스템을 보았어요. 그 시스템으로 교통체증이 30% 이상 감소되는 것을 보니 파리에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에요.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한국의 이런 수용적인 태도가 부러웠답니다. 다음 목적지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며 혁신과 창의가 넘치는 판교 테크노밸리였어요. 판교는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건물마다 스타트업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고 그 분위기는 마치 끊임없이 움직이는 기계와 같았어요. 이것이 바로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의 비결이었어요. 또한 각종 첨단 기술이 도입된 스마트 오피스에서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일상 업무를 지원하고 있었죠.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직원들이 보다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하면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게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디지털 전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IT 기업의 CEO를 인터뷰했어요. 한국은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졌을까요? 제가 질문을 했죠. 잠시 생각하던 CEO는 우리는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속도와 적응력이 높은 거죠. 팬데믹 때도 다른 나라들이 몇 달에 걸쳐 구축한 시스템을 한국은 단 일주일 만에 완성했거든요. 한국의 신속한 대응력과 적응력이 정말 경이로웠어요. 그런데 이런 빠른 변화에 대한 부작용은 무엇일까요? 라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했죠. 디지털 소외계층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한국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들이 협력하여 이 문제도 빠르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단순히 기술 발전을 넘어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혁신은 단순히 기술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사회 시스템이 한국인들만의 사고방식과 문화와 결합되어 이런 빠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팀처럼 함께 움직이는 나라였죠. 하루 종일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머릿속은 온통 오늘 본 것들로 가득 찼어요. 미래 기술을 접목한 현대 자동차 생산 과정과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친환경 기술, 그리고 스마트 시티의 편리함과 판교 테크노밸리의 열정적이고 활기찬 분위기, IT 기업 CEO와의 깊이 있는 대화까지 편집이 필요 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하고 새로운 내용들이었죠. 호텔의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의 경험들을 되새기는데 우리 프랑스도 이런 혁신적인 도약을 실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문득 제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나라에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러면서 더 깊이, 더 열정적으로 한국의 혁신을 파헤쳐 봐야겠다고 다짐하며 새로운 경험과 배움이 기다리고 있을 내일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은 한국의 교육과 문화를 깊이 취재하기 위해 아침 일찍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도착했는데 믿기 힘든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수업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었죠. 이렇게 일찍부터 공부하는 게 일상인가요? 라고 묻자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생들의 집중력과 참여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수학 수업에서는 그들의 수준에 감탄을 금치 못했죠. 프랑스에서는 대학에서나 배울 법한 내용을 고등학생들이 능숙하게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오기 전 조사했던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가 떠올랐어요. 이 자료는 전 세계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성적을 평가하는 자료인데요. 한국이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그저 신기하기만 했는데 실제로 보니 그 이유가 저절로 이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운 감정이 들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자유롭게 공부하는데 한국의 학생들은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과연 행복할까요? 라고 교장 선생님께 질문을 하니 물론 스트레스와 압박도 있지만 최근에는 창의성과 인성 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프랑스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도전 의식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또한 인재 유출 문제도 큰 고민거리이죠. 적절한 일자리 부족과 더불어 많은 우수한 직업들이 이민자와 유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정작 프랑스의 인재들은 다른 나라로 많은 수가 이동하고 있어요. 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하지 못하고 그들을 붙잡아 두지도 못하는 프랑스의 현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오후에는 서울의 고즈넉한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어요. 번화한 도심 고층 빌딩 속에서 전통 가옥들이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서울 중심부에 이런 전통 마을이 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제가 감탄하자 가이드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네, 우리는 전통과 현대를 함께 아우릅니다. 한옥들 대부분이 외관은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내부는 현대식으로 개조되어 있죠. 이어서 저는 한옥 체험관에서 한복을 입어보고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다도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한국 문화의 깊이와 정서를 새롭게 느낄 수 있었답니다. 프랑스에도 원주민 문화가 있지만 일상에서 이처럼 밀접하게 접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이 점을 이야기하자 가이드는 그게 우리의 특별한 점입니다. 우리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의 교육과 문화는 프랑스와 너무나 다른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에게 깊은 감명과 인상을 남겨주었어요. 교육에 대한 열정, 문화 콘텐츠의 체계적인 생산과 확산, 전통과 현대의 조화, 음식 문화의 세계화 등 여러 측면에서 한국이 프랑스보다 앞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에 직접 와서 경험해 보니 모든 것이 더 명확해졌답니다. 상사분이 왜 한국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라고 했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가더군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우리도 이런 점들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랑스도 훌륭한 교육 시스템과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세계화하는 데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죠. 교육에서부터 문화산업, 전통보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어 각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엔 한국의 위대함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일정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프랑스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 이 다큐멘터리를 몇 부작으로 해야 할지 가늠도 안 되었어요. 마지막 날 저는 한국전쟁기념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자료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953년 한국의 1인당 GDP는 겨우 67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데 지금의 모습을 본 저는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불리는 나라이니까요. 불과 70년 만에 이룬 변화인 거예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성장 속도였어요. 이 놀라운 성장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 여러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들은 모두 한국인들의 위기 극복 능력을 강조했어요. 한국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비관론자들은 이제 한국 경제는 끝났다고 예상했지만 매번 한국은 예상을 뒤엎고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1990년대 외환위기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 경제의 붕괴를 예측했지만 한국인들은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며 위기를 극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전문가들은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이 이런 행동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어요.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마음가짐이 한국의 강점이라는 거죠. 일본의 니케이 신문에서도 이를 인정하며 역경을 극복하는 것이 한국의 브랜드라고 표현했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의 붕괴를 예측했지만 한국은 또다시 그 예상을 뒤엎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호기심에 찾아본 자료 중에서 태양기름 유출 사고 이야기는 특히나 제 마음을 울렸어요. 세계 전문가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복구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12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그 결과 2년 만에 생태계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7년 만에 완전히 복구되었죠. 프랑스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이 기사를 접하면서 한국과 프랑스의 차이점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났어요. 프랑스는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성장을 이루어온 반면 한국은 급격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죠. 프랑스에서는 위기 상황이 오면 개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 두드러졌어요.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로 설명하더군요. 평소에는 사회적 문제로 지적될 때도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빠른 대응과 극복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의 강한 공동체 의식과 위기 때마다 하나로 단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개인주의가 강한 프랑스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죠. 이런 특성이 한국의 급속한 성장과 위기 극복의 핵심 요인이 아닐까 생각해요. 마지막 날 호텔방에서 이번 일정과 촬영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국인들의 끈기와 단결력에 다시 한번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러한 민족성이 있었기에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한 세대만의 가난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다니. 이번 다큐멘터리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죠. 한국의 위기 극복 역사는 단순한 경제 성장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는 한민족의 강한 의지와 잠재력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시였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기회로 삼아 더 높이 도약하는 정신을 프랑스도 본받는다면 현재의 침체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취재를 통해 저는 제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은 K-팝과 김치 이상의 나라로 혁신과 발전의 선두주자였어요. 프랑스도 이러한 점들을 배워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프랑스로 돌아왔어요. 떠나면서 본 서울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빛나는 도시의 야경, 분주한 거리의 에너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이 아직도 깊이 느껴지네요.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편집실로 직행했어요. 촬영한 영상과 인터뷰 자료를 하나씩 정리하자 동료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알렉스.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어. 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죠.
한국의 기술 혁신, 교육열, 문화적 역량, 위기 극복의 역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까지 제가 보고 느낀 모든 것을 담아내고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다큐멘터리 한국의 혁신적인 성장, 프랑스의 미래를 바꿀 열쇠가 방영되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시청률은 방송국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SNS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며칠 동안 트렌드 1위를 차지했어요. 방송 후 수많은 시청자들이 한국의 이야기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한국의 강인한 정신과 혁신적인 접근에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라는 피드백이 끊이지 않았죠. 제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해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번 경험은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앞으로 한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의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이를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더 깊이 공부하고 있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 제작은 저에게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 주었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떠오르네요. 한강을 따라 걸으며 이 도시의 에너지를 프랑스에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고 벅차네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과 프랑스 간의 이해를 높이고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이 여정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배운 끈기와 열정으로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한국의 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제 행보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셨나요? 지금까지 해외의 감동적인 사연을 전하는 감동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